보면 정말 좋아요. 뭐 절이 안 좋은 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근데 다 인상 깊고 너무 좋은데요. 이게 실상사는 이렇게 보면 도량이 굉장히 넓고 커요. 지리산 밑에 이제 지리산은 내 지리, 외 지리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냥 설악산은 내설악, 외설악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백담사하고 봉정암이 내설악이고 신흥사가 외설악이고 그런데 굳이 이제 지리산도 그렇게 따지자면 화엄사나 쌍계사가 외 지리, 안에 지리는 이제 실상사, 뭐 벽송사 이런 데가 이제 안에, 왜냐면 안에 내륙이 엄청 깊거든요. 화엄사랑 쌍계사는 산이 깊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 실상사 가면 이제 꼬불꼬불꼬불해서 계곡도 크고 굉장히 깊은 심산 유곡에 있거든요. 지역 자체가 그냥 함양, 마천면 요 자체가 깊고 깊은 산골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런 깊고 깊은 산골에 이렇게 넓은 터가 있나? 할 만큼 넓은 터가 이제 실상사예요. 그리고 실상사 건물이 의외로 적지는 않거든요.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왠지 빈약해 보여요. 근데 뭐 해인사나 이렇게 화엄사나 가면 엄청 건물이 많고 꽉 짜여져 있는 듯한, 해인사도 멀리서 사진 찍은 거 보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해인사 저 앞에서 저 사진 찍으면 팔만대장경하고 대적광전하고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야 정말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상사는 건물이 적은 것도 아니야. 양이 뭐 몇 개 있어요. 몇 동 있는데 그런데 워낙 넓어가지고 야 여기 너무 불사에 신경을 안 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실상사를 보면 구산선문이 신라시대, 고려시대, 신라 말부터 고려시대 초기까지 선종이 중국에서 선종이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 전에는, 선종이 있기 전에는 교종이 있었으니까 선종 교종을 나누는 거는 선종이 생기고 난부터 선종 교종을 나눈 거죠. 그 전에는 선종이 들어오기 전에는 화엄종, 법화종, 법상종, 이게 주로 부처님 말씀 경전과 사상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그 학파가 많았다면, 선종이 들어오면서부터는 부처님 가르침 학문을 연구하기보다는 참선, 명상 수행, 참선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이제 기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실제 실참을 중시 여기는 그런 것이 선종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것이 강해진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9세기쯤 826년에 홍척 화상이라는 중국에 가서 이렇게 선종을 받아들여온 스님께서 826년에 귀국을 하게 되고 826년에 실상사를 창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참선하는 이런 기류가 우리나라에 그 전에도 원효 스님도 의상 스님도 수행을 하셨죠. 그런데 경전을 바탕으로 한 수행이었다면 이때부터는 경전 그냥 금강경 정도, 화엄경 정도, 평생 경전 연구하기보다는 평생 수행을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이먹고 하면서 참선 수행을 하는 이런 이제 기류가 이때부터 크게 형성이 되고 10세기 정도 되면 구산선문이 완성이 돼요. 9개의 구산선문은 9개의 사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강릉의 범일국사의 그 굴산사인가요? 거기하고 또 실상사하고 또 희양산문도 있고 9군데가 갑자기 다 생각이 안 나네. 저 성주사지 뭐 충청도에 있고 또 몇 군데 있는데 하여간에 9군데 사찰들 중에 구산선문 중에 제일 먼저 홍척화상이 실상사가 제일 먼저 형성이 됩니다. 이게 보면 참 이렇게 선종이 생기게 되고 성종이 받아들여지면서 우리 그 조계종에서는 도의국사가 선종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의 종조, 조계종의 종조,
조계종의 우리 할아버지 제일 위에, 우리 족보 중에 제일 위에는 도의국사로 그렇게 해요. 도의국사는 821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귀국해서 저 서악산 있는 그 밑에 진전사지에 거기서 이제 설법을 하시고, 근데 이제 홍척 스님은 826년에 돌아오게 돼요. 그러나 절을 세우거나 절을 더 크게 번창하게 한 거는 실상사였다는 거죠. 실상사가 도량만 넓은 게 아니라 당시에 스님들이 한 1000명 정도 모여 살게 되는 대찰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종의 역사를 보면 이 도의국사나 홍척 스님이나 모두 다 서당 지장 스님에게 법을 받아와요. 법을 받아온다라는 거는 이 서당 지장 스님한테 인가를 받는 거예요. 인가라는 게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딱 얻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럼 물어야 되잖아요. 스승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분은 그럴 만큼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요. 왜냐면 그 앞전에 마조 도일선사한테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아주 깨달았다라는 인가를 받았어요. 마조 도일선사는 이 남학 회양스님 그리고 육조 스님, 위로 올라가면 육조 해능 스님에게 인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인가를 받고 또 인가를 받고 인가를 받고 했으니까 정통맥이죠. 육조 해능 스님은 달마대사의 육손입니다. 6번째 제자예요. 아니 6번째가 6대. 달마대사 다음에 해가 스님, 승찬 스님, 도신 스님, 홍인 스님 다음에 육조 스님. 그리고 그분들로 이어서 마조 스님 다음으로 서당 지장 스님. 이게 이제 정맥이에요, 정맥. 이렇게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당신이 깨달았어? 너희 그 제자인 당신이 네가 깨달았네? 깨달았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서당 지장 스님까지 선종해서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중국에는 계속 또 그 이후로 이제 족보가 내려가죠. 근데 우리는 여기 서당 지장 스님한테 도의 스님께서 받아온 거예요. 아, 나 깨달았다. 라면서 인정받고 홍척 스님도 역시 똑같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 대한민국에 이 선종은 이 이후로 고려 시대를 거쳐서, 이때 신라 말이거든요. 고려 시대를 거쳐서 조선 시대가 되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잖아요, 스님들이. 그래서 전국 사찰들이 다 이제 없어져요. 이번에 이 세 군데는 그 실상사하고 서암정사나 이런 데는 다 지리산에 있거든요. 지리산으로 설악산으로 금강산으로 다 스님들이 피해 들어갔어. 왜냐하면 시내에는 살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그 울산에도 태화사가 여기 요 뒤에 어디 있었다고 그래요. 뭐 경주고 어디고 남원이고 어디고 대구고 부산이고 서울이고 시내에 절들이 옛날 수두룩 빡빡했어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서 조선시대가 물자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잖아요. 조선시대는 글은 훌륭해. 문자는 훌륭해. 유교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사서삼경은 그러니까 전국 거의 뭐 이제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공자왈, 맹자왈 사서삼경을 달달달 외우고 살았으니까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 18세기까지 문맹률이 제일 낮은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이었을 거예요. 아니 조선이었어요. 조선. 그냥 선비들은 한 3분의 1 정도, 30% 정도가 선비였잖아. 보면. 이 선비들은 맨날 공자왈, 맹자왈 사서삼경을 달달달 외웠으니까. 역사상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보면. 물론 이제 지금은 문맹률이 뭐 많이 높아져서 지금 민주화가 전 세계 많이 됐기 때문에 중국만 해도 글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알게 돼서 그렇지만 100년 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문자 강국이었다고. 그런 문자 강국이었기 때문에 한글도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보면 중국 문자만 쓴 게 아니라 세종대왕처럼 우리나라 문자도 있어야 돼 라고 한 거는 이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당시에 글을 중시 여기고 학문을 많이 했고
또 민중들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컸기 때문에 그것이 한글 창제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보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니 글만 중시 여기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지식인이 부자도 될 수 있어. 지금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지식인도 부자가 될 수 있지. 그렇죠? 장사꾼만 부자가 되나? 지식인도 부자 될 수 있지. 근데 조선시대는 안 그랬어요. 조선시대는 지식인은 그 재물을 탐하면 안 돼. 지식인은 뭘 팔고 사고, 이게 장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상인들이나 저 중인들이나 장사로 먹고 살지 양반이 무슨 장사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이제 주는 녹만 먹고 살고 주는 땅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그 지대 받으면서, 지대라고 하나요? 하여간 땅 빌려주고 이제 사람들 소작농 막 이렇게 사실 소작농이 더 나쁜 일인데 소작시키는 게 더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장사하는 게 더 나쁜 거야? 소작하는 게 더 나쁜 거야? 그죠? 이렇게 가난한 민중들 1년에 10가마 하면 5가마를 뺏어가는 게 양반이야. 내가 땅 주인인데 10가마 중에 반 이상을 가져가는 게 양반들이 가지고, 야, 이건 너무 심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제약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같으면 10가마 나오는 논에서 5가마를 주인이 가져가 봐. 야, 이러면 완전 착취잖아, 착취. 근데 당시에 양반들은 착취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했고, 오히려 장사꾼이 나쁜 사람이다. 양반은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유생들이다 보니 그렇게 하니까 전국에 물자가 늘 부족한 거예요. 장사를 별로 안 하니까 물물교환하고 막 이러니까 화폐도 많이 안 쓰고 막 그랬어, 당시에는.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사찰들이 맨날 밥이었어요. 양반들이 시내에 있는 사찰들을 공격해. 사또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시내 사찰에 스님들한테 공문 보내가지고 뭐 부역을 하라, 뭐 종이를 만들어내라, 뭐 하라 막 맨날 그러는데 스님들이 그런 거에 못 이겨서 그 안에 넣으면 곤장 10대씩 막 곤장 50대씩 맞고 그러니까 시내 스님들이 다 도망갔어요. 하도 부역이 너무 심해가지고 맨날 오라가라 맨날 그래가지고. 스님들은 절은 스님이 사라지고 나면 없으면 관리인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속세는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자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자손이 대대로 지켰다고. 양반들은 자손 대대 뭐 이렇게 논이나 재산들을 다 지켰는데 절은 자손이 없잖아요. 우리는 스님이 다음 세대 스님이 그냥 사찰에 오는 스님이 그 주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 스님들이 이제 시내 스님들 다 사라지고 다 가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찰들이 붕 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또가 와가지고 이제 경매를 내. 기둥 얼마, 이거 얼마, 뭐 얼마 해가지고 양반들이 다 뜯어가고 그랬죠. 절에는 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이렇게 출가하는 것은 별로 생각은 안 하겠지만 사실 출가도 괜찮아요. 돈으로 생각한다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이 수행자로 살아가는 것도 훌륭하고 직업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이용하신 분이 있어. 며칠 전에 돌아가신 우리 자자 승자 스님께서는 절에 이렇게 아마 빈몸으로 오셨겠지. 근데 은사 스님을 이제 잘 만나가지고 은사 스님이 은정문화재단의 이사장님이었거든요. 은사 스님이. 근데 이 은사 스님 정대 스님이 70인가요? 좀 일찍 돌아가셔. 은정문화재단을 가지고 있는 스님께서 일찍 돌아가죠. 그리고 그 은정문화재단만 가진 게 아니라 이제 용주사에 거의 뭐 왕급이었어. 용주사를 다 다스리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스님이었어. 이런 스님이 일찍 돌아가죠.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밑에 있는 자승 스님은 그
은사 스님을 정말 잘 모시고 그 옆에서 많이 시봉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 스님 밑에 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재물에 아무 관심이 없어.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어. 또 관심이 있다 해도 약간 무능해. 자승 스님이 유능해, 정치적으로. 그래가지고 스님이 은정문화재단과 용주사를 장악하게 돼요. 그 스님들은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은사 스님 잘 만나거나 우리도 집안이 있거든요. 출가를 잘하면 거기에서 조금만 유능하면 그 문중에서 1인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다 받았잖아. 은정문화재단도 다. 여기 학교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나? 하여간 문화재단이 이게 커요. 이게 작지 않아요. 용주사도 작은 게 아니잖아. 그리고 등등 해서 이렇게 앞으로 스님도 별로 없는데 해인사로 출가해가지고 나중에 해인사 주지를 하시고 해인사 작은 게 아니잖아. 통도사로 출가해서 통도사 주지를 하시고 지금 20대 출가를 하면 20년이 지나면 40세가 되잖아. 20년 동안 수행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 뭐 해인사 주지를 하시고 법주사, 불국사 주지를 하시고 그러면서 만 중생을 제도하면서 뭐 그렇게 그것도 괜찮은데 좋다고 나쁘지 않아. 여러분들 개념만 생각만 싹 바꾸면 이런 길도 있어. 자, 그래서 도의국사, 홍척대사 이 두 분 중에 홍척대사가 더 친정권적이었어요. 친정권. 친정권이라는 딴 게 아니고요. 정부에게 아부했다라는 게 아니고 왕실에서 홍척대사를 더 많이 초청했어요. 심지어 경주까지 갔어. 홍척대사. 당시 경주가 수도였기 때문에 경주에 가서 왕에게 설법하고 귀족들에게 설법을 하고 굉장히 존경받았어요. 도의국사는 그냥 저 설악산에 상대적으로 홍척대사보다 빈했어요. 그래서 홍척대사는 후에 수철이라는 훌륭한 걸출한 또 제자를 두게 돼요. 그래서 실상사가 이 수철대사로 인해서 불사가 되고 지금까지 실상사가 남아있게 된 거고, 도의국사는 설악산에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고 도량을 읽었지만 실상사보다 늦게 창건을 해요, 절을. 그렇게 했지만 나중엔 절이 없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절이 오래 가고 빨리 폐사가 되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이 창건주의 복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홍척화장은 구산선문에 제일 먼저 실상사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실상사는 여전히 지금까지 남아있는 절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우리는 지금 도의국사를 종조로 모시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홍척화상처럼 이렇게 실상사를 창건해서 했던 분도 계시다. 그리고 사실 우리 조계 중에 종조를 얘기할 때는 도의국사가 종조냐 아니면 태고 보우선사가 종조냐 하는 이런 것도 사실 있어요. 여러분들은 별 관심이 없겠지만 그냥 불교적 상식으로 알아둔다면 우리 조계종은 임제문화라고 그래요. 임제문화. 임제종이다. 임제선사의 적자들이다. 임제선사에게 법을 받아가지고 임제문화의 문화생들이다. 우리 수행자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제록을 보고 임제 스님의 그런 법문을 들으면 이야 대단하다. 임제 스님의 가장 유명한 그 명구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명구가 뭐냐면 뭐더라? 이제 생각이 안 난다. 서 있는 곳이 바로 진리인데 입처계진. 입처계진. 이 앞에 한 4글자 더 있는데? 수처작주. 맞아요. 수처작주.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임재 스님의 선사상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수처, 작주, 입처, 계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처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어디 가나 주인, 작주는 주인이 되어라. 어디 가나 네가 주인이 되어라. 이게 임재 스님의 가장 이렇게 임재 스님의 전체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디 가나 네가 주인이 되어라. 지금하고도 똑같잖아요. 이게 1000년 전에, 1200년, 13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진리다. 네가 주인공이 되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인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고 걷고 말하고 하는 이 자체가 그냥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이 사상, 이 말씀이 임재 스님의 일생 동안 하신 말씀을 축약해 놓은 거라 할 수가 있어요. 이 임재 스님의 선종의 것을 우리 조선, 고려 조선에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재문화라는 그 자긍심, 우리는 임재종이야. 임재 스님한테 법을 받아서 우리 그 조선시대에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했지. 이것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커요. 이것은 이 도의국사, 서당 지장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도의국사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조선시대 내내. 그리고 일제시대까지도. 그래서 태고 보우 스님이 종조는 태고 보우 스님입니다. 왜냐하면 서곡천공이라는 임재 스님의 제자라고 하는 서곡천공 스님한테 태고 보우 스님이 인가를 받아왔으니까 임재종을 들여온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내내 우리 이제 뭐 서산대사도, 삼형대사도 모두 다 임재 문화거든요. 그래서 계속 태고 보우 스님을 종조로 한동안 모시다가 우리가 이제 비구 스님하고 대처 스님하고 서로 싸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도의국사로 종조를 바꾸게 된 거예요. 뭐 그런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실상사에 가니까 참 놀라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73m로 추정이 되는 목탑이 있었다. 9층 목탑 자리가 있어요. 터만 남아있어요. 주춧돌하고. 근데 9층 목탑이 73m였다. 우리 경주 황룡사 목탑은 똑같이 9층이었죠. 81m야. 81m. 별로 차이 안 나죠. 73m랑 81m. 경주에서 목탑을 81m 목탑 짓는 게 더 쉽겠어요? 아니면 그 지리산 실상사에서 73m 9층 목탑 짓는 게 쉽겠어요? 경주 완전 유리하지. 이것이 요 산골짜기야. 그 목재, 어마무시한 목재나 목수나 이거, 무슨, 특히 자금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경주 9층 목탑은 국가 차원에서 한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이제 그 당시, 자장율사죠? 무슨 선덕여왕? 자장율사가 건의를 했어. 황룡사가 먼저 있었고요. 진흥왕이 황룡사를 창건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자장율사가 선덕여왕에게. 선덕여왕과 자장율사는 굉장히 서로 관계가 좋았거든요. 우리 신라가 잘 되려면 9층 목탑을 불살해야 됩니다. 라면서 9개 층은 그 지역의 9개 부족을 말이야. 외족, 또 백제, 고구려, 가야 등등을 해서 한 층 한 층을 모두 다 그런 주변에 그런 외부 종족들을 우리가 다 항복을 시켜야 된다. 굴복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호국불교의 의미에서 9층 목탑을 지었는데 선덕여왕이 엄청 후원해가지고 만든 게 9층 목탑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실상사에는 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73m나 되는, 지금도 이걸 복원을 못해요. 우리 기술 가지고 9층 목탑을 80m나 되는 걸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그런데 그 당시에 73m나 되는 9층 목탑이 실상사에 있었다는 거. 대단하죠. 실상사 가면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에서는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 약사전에 철불이 있습니다. 철불.
훌륭합니다. 우리나라의 철불은 별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철불의 순환, 철은 녹일 수 있죠. 무기로 변환시킬 수 있잖아. 또 다른 걸로도 만들 수 있잖아. 이게 조선시대 내내 이제 우리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처지가 안 좋았잖아요. 그때 흥선대원궁이 전국에 그 지령을 내려서 철 있는 거 다 팍팍 긁어 와. 절에 있는 철 다 갖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 흥선대원궁은 민중의 지지를 엄청나게 얻었어요. 대단한 조선 왕조 27대 왕 중에 개혁을 제일 많이 한 건 왕들이 아니고 세종대왕보다 더 많은 개혁을 한 건 흥선대원궁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개혁을 했죠. 그게 민중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흥선대원군이 한 거는 정말 놀라운 게 많습니다. 근데 흥선대원군이 이제 잘못한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망했다 하는 게 경제정책이었어요. 이 경복궁을 무리하게 불사를 하다 보니까 지어야 되니까 거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백전을 찍었어요. 당백전. 이게 하나당 100개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한 양을 100개 가까우면 하나를 준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확 달라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10만 원이 된 거야. 이제 이걸 발행을 한 거예요. 당백전을. 이걸 발행을 많이 해서 그 돈으로 경복궁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걸 해서 화폐 가치 폭락하게 돼요. 그래서 인플레가 그래서 수레에다가 돈을 다 갖고 와서 다 해줘도 돈 안 받아. 화폐 가치가 폭락. 우리나라에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 시절에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바람에 나라의 경제가 결국 흥선대원군 민중의 지지를 엄청 얻어서 몇 년 동안 정말 개혁 정치를 하게 되는데 한 10년 정도 정권을 유지했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내려오게 돼요. 밀리게 돼요. 이것 때문에 민비가 이제 뒤에서 술수를 쓰게 되었죠. 당시 최익현인가요? 선비한테 상소를 올리게 되고 많은 선비들에게 지지를 잃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화폐 가치가 100배, 1000배로 뛰어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윤 정권 타도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은 흥선대원군은 이런 것 때문에 내려오고 민비가 이제 그 뒤에서 막후에서 정권을 좌지우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 이 전국의 철불, 동종, 종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제 녹이고 막 그랬는데 실상자는 남아있더라고. 실상자 가보니까 철불이 커요. 그리고 한 2m 정도 엄청 커. 그 철불이 아직도 남아있어. 이럴 때는 야, 이 철불은 엄청 영험한갑다. 그러면서 이제 가면 좀 영험하게 생기셨어 또. 기도하면 정말 여러분들 갚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지리산 지나가다가 칠상자를 가면 여기는 꼭 가가지고 철불이 또 이렇게. 그럼 한 가지 소원 다 이렇게 이룰 수 있다.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